지난 2020년 11월 27일 오후 2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북동쪽으로 약 6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휴양 도시 다마반드라는 지역으로 가는 도로에 세 대의 구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운데 차는 방탄 유리로 된 차였는데 중년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앞뒤의 차에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다마반드 인근의 원형 교차로에 도착해서 속도를 천천히 줄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약 1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었던 작은 픽업 트럭에서 기관총이 발사되었고 세 대의 승용차 중에 가운데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길래 총알 세례를 받은 것이며 또 이 남자에게 기관총을 쏟아부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백주 대낮에 벌어졌던 이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의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진상에 대해서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대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다다를 때 이미 그 교차로 근처로 또 한 대의 픽업 트럭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트럭에서 운전자는 내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따라서 픽업 트럭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다른 몇 명은 교차로 인근에 설치되어 있었던 모든 CCTV 카메라의 전선을 모두 끊어 놓았고 주변의 모든 통신 안테나 케이블들을 끊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곳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해도 핸드폰이나 무전기를 이용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되었고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촬영한 그 어떤 증거 화면도 존재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세 대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도착해서 속도를 서서히 줄일 때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픽업 트럭의 조수석에 설치된 기관총이 원격 조종에 의해서 세 대의 승용차 중에 정확히 가운데 승용차를 조준했고 놀라서 뛰쳐나온 문제의 그 남자를 사살했던 것입니다. 이날 처참하게 총에 맞아 사망한 남자는 바로 이란 핵 개발의 총책임자로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모센 파크리자데였습니다. 파크리자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이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최고위급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방 정부 기관들은 그가 민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장해 핵탄두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외신은 지난 2013년 이란과 북한의 핵 커넥션을 보도하면서 이란 핵무기 총책임자인 파크리자데를 포함한 이란 핵 과학자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8년 당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테헤란 남서부 슈러부드 지역의 비밀시설을 급습해서 확보한 핵 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란 핵 과학자 파크리자데가 2018년에도 SPND라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 조직의 책임자다. 파크리자데라는 이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핵 개발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고 그런 인물이 이번에 피격을 당해서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 정부는 파크리자데를 사망케 한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작품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왜 이란 정부는 이번 공격을 모사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란의 핵 관련 전문가들을 제거해 왔던 사실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은 오래전부터 핵을 개발하여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 관련 전문가들을 그동안 차례대로 제거해 왔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2007년 1월 과학 분야에서 이란 최고 명예상을 받고 이스파한의 비밀시설에서 우라늄을 가스로 전환하는 일을 해왔던 후세인 프루 박사는 방사성 독으로 독살당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오전 7시 50분 이란의 양자 물리학 전문가이면서 이란 핵 개발 계획의 고문이었던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 교수는 테헤란 북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구실로 가기 위해서 집 문을 나서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폭발로 자동차와 박사의 시신이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오전 7시 45분 테헤란 이란 핵 개발 계획 과학 책임자 마지드 샤리아리 박사가 자동차로 출근할 때 뒤에 달라붙은 정체불명의 오토바이가 자동차 뒷유리에 뭔가를 부착했고 잠시 후에 자동차는 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박사가 사망했습니다. 2011년 7월 23일 오후 4시 30분 테헤란에서 물리학 교수이자 이란의 비밀 핵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적 인물 다리우시 레자이 네자드라고 하는 인물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두 남자가 가죽 재킷 속에서 자동 권총을 꺼내 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란에서 핵 개발 과학 기술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원인 모를 폭발과 독가스 흡입 그리고 암살 등으로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란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곧바로 시인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세계는 이런 식의 작전을 치밀하고 은밀하며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조직은 지구상에 오직 이스라엘의 모사드 외에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이란 핵개발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 파크리자데 피살 사건 이후 그 다음 날인 11월 28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라크와 맞닿은 시리아 국경지대 알카임이라는 곳에 한밤중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급 장성 1명이 경호원 3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알카임이라는 곳은 이란에서도 한참 먼 곳의 이라크 지역인데 이곳에 이란의 군 장성이 나타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사실 이들의 움직임도 아주 1급 군사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나타난 그 시간 그들의 머리 위에는 정체불명의 드론이 한 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은 정확히 이라크의 군인도 아니고 시리아의 군인도 아니고 바로 이란의 군 장성과 경호원들만 정확히 타켓으로 삼고 드론에서 총을 난사해 이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4사람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 역시 현재까지 많은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하필이면 왜 지금 이렇게 방탄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이란의 핵 개발 책임자라는 엄청난 직책을 가진 사람을 정확히 콕 집어서 그리고 멀리 이라크의 시리아 접경까지 찾아간 이란의 군 장성을 한밤중에 콕 집어서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제거해 버린 것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번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냐 아니면 조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이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선거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여론은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 바이든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사국인 미국 못지않게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이란의 아주 못된 욕망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4일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했죠. 이 협상으로 인해서 이란은 겉으로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결과 경제 제재가 풀려서 그동안 해외에 동결되어 있었던
약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 원 정도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란은 핵물질 개발을 중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몰래 계속해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갔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2015년 8월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핵 사찰을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비밀 합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데도 당시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물론 전 세계가 환영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놀라운 진전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강력히 반대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이란으로부터 철저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수없이 이렇게 외쳐댔지만 미국과 세계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과 미국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이스라엘과는 멀어졌었죠. 바로 이때 8년 동안 버락 오바마의 옆에서 부통령으로서 이 모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던 인물이 바로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새롭게 당선되자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맺었던 핵 합의는 최악의 협상이었다. 이렇게 외치며 2018년 5월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이란의 목줄을 죄기 시작하지요. 어쩔 수 없이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또다시 달라질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모든 행정명령들부터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란과 맺었다가 트럼프가 파기시켰던 핵 합의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한 것이죠. 실제로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조 바이든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4년 전 미국에서 치러진 선거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었지만 이번에 치러진 선거는 또다시 미국을 4년 전 민주당 시절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역시 4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뻔하죠. 조 바이든 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이란을 향해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파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조 바이든 정부가 복원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뭔가 강력한 선제 경고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핵 합의를 복원하고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않겠다면 우리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라도 얼마든지 핵 개발 저지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도발적인 암살로 이란의 군사 보복을 부추기자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든 아니면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테러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트럼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계산일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란을 향해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국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번 2명의 핵심 인물 피살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그 계기를 마련하려 했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11월 12일 열린 미국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밀리 국방부 장관 대행과 마크 밀러 합참의장 등 고위 보좌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날 참모진들은 군사 행동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하죠. 이날 회의는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이란 핵 합의에서 약속했던 허용치의 12배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하루 뒤에 열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위한 2단계 중 1단계가 2021년 초에 완성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복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늘 그래 왔었지만 보복 공격에 대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베니 간츠는 지난 2주간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이란 및 시리아와 관련한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서 이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도 이달 중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이란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폼페이오가 중동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B-52 전략폭격기가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곧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이 세계는 그리고 중동은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789년 4월 30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23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가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미국의 지도자가 과거의 오바마처럼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외롭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릴 때 진정한 안보와 평화가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두 번 다시 그들이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당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때 당했던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땅 이스라엘로 알리야하고 또 알리야해서 우리가 진정 평안히 살 곳은 이스라엘뿐이라는 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며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